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회의 1주차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1교시에 이어서 이제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 두 가지가 있죠. 연역법과 기납법. 자, 오늘 1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조사론을 강의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습 활동과 어떤 사례 고찰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조사론에 대한 이제 흥미는 나중에 지역사회 욕구나 프로그램 평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돋보일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인 연역법, 귀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과학적 연구, 그러니까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과학적 조사의 의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존의 이론을 통해서 개발되거나 관찰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과학적 조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일반 현상 가운데서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어떤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변수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들을 체계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탐구활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탐구활동 과정은 결국 동일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사가 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객관화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과학적 조사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과학적 조사의 논리는 결국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는데, 크게 연역법은 바로 양적 연구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양적 연구란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귀납법은 대표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르면서 한편으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연역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이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게 연역법의 개념이고,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적 연구의 접근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어떤 실증주의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연역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본다면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설정하고 조작한 다음에 관찰, 경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하는 게 연역법이고, 이러한 연역법의 예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A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A는 죽는다. 이처럼 데카르트의 3단 논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납법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에 관찰한 후에 잠정적인 지식, 즉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 세계에서 관찰된 사실이나 현상에서 공통 유형을 발견하고 객관적인 수준에서 증명하는 것이고요. 귀납법은 질적 연구, 해석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하고 유형을 발견하고 그래서 임시 결론을 내린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1은 죽는다. 사람 2는 죽는다.
등등등 해가지고 사람 999는 죽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하나둘씩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적 방구와 어떤 조사 연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회과학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과학의 의의는 첫 번째로 사회과학 연구는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과학 연구에서 100% 옳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확률 중심의 결정론을 강조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확률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사회과학에서는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과학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연구 대상이 사람과 사회라는 것, 그리고 연구 과정의 윤리적 문제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탐구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변수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와 조사 방법론 간의 관계는 결국 조사 방법론은 사회복지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또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은 사회복지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은 사회복지 실천적 지식에 대해서 확대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사회복지와 조사론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연역법과 귀납법, 과학적인 논리체계를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 조사 연구가 그러면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첫 번째는 연구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연구자는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나 사실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구자는 선행 연구가 발견된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앞날을 예측하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과학성과 과학적 인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학문과 같아 보이지만 결국 사회복지가 연구를 실천하는 대상이 전적으로 인간이란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 논리 체계의 어떤 사회복지 조사 연구는 또 한편으로는 잠깐 설명드리면 한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 실증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객관성이나 보편성이나 가치 중립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적된 어떤 사회문화적 요인, 시간적 요인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그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하는 어떤 확률적인 지식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조사 연구의 나름대로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연역법, 귀납법에 대해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먼저 연역법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 연역법은요, 전통적인 과학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 이론을 근거로 보편적 사실을 제시한 후에, 그다음에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상을 입증하는 논리체계다. 실증주의 입장에 가깝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나름대로의 그 사상을 바탕으로 그 구체화한 연역법을 어떤 이론적으로 전개를 해서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3단 논법으로 유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연역적인 이 논리 체계는 결국 4가지 단계 시스템. 처음에는 가설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조작화에 들어갑니다. 조작화. 홍길동은 사람이다. 그죠? 모든 사람 중에 이제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거죠. 홍길동은 사람이다. 조작화를 하고 관찰 경험으로 홍길동을 지켜봅니다. 보니까 홍길동은 죽는다. 그래서 검증 과정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검증하는 것이 이제 연역적인 논리 체계다. 이에 반해 기납법은요. 어떤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을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어떤 복번적인 원리나 법칙을 찾아가는 이론을 도출한 논리체계인데 경험 세계에서 관찰된 많은 사실이나 또 현상에서 공통 유형을 발견한 다음에 객관적인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납법의 연구 주제는 연구자가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관심 있는 내용을 먼저 관찰한 다음에 관찰한 결과가 어떤 규칙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일정한 유형이나 규칙성을 객관적인 수준에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시적인 결론을 낸다. 이게 기본적인 기납법의 원리죠. 그리고 이러한 기납법은요, 또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긴 하는데 이 소수의 제한된 관찰들로부터 어떤 발견한 사실을 보편적인 진리로 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다시 경험적 방법으로 검증을 한다는 모순과 관찰 때문에 항상 측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납법은 단계를 보면 제일 먼저 주제를 선정합니다. 사람의 죽음 이런 주제를 선정했다면 관찰을 합니다. 홍길동의 죽음을 관찰을 합니다. 유형을 발견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의 죽음을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결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임시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연역법, 기납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연역법에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어떤 보편적이거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특수한 현상에 대한 지식을 끌어내는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론에 의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그래서 이 연역법의 과정을 본다면 선택한 연구 주제가 연구 문제를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명제를 구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정의된 개념으로 형성된 명제가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에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나 또는 수개의 가설 형태로 구성한 다음에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만들어야 하고 가설을 검증하면 자연히 명제가 증명되고 나아가 연구 주제가 증명되면서 이론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연구 가설을 증명하면 이론이 형성된다는 게 바로 연역법인 것이고요. 그래서 연역법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일반화된 설명, 논리,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관찰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서 검증을 해야겠죠. 가설을 채택할지 기각을 했지. 보니까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연역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바로 구성의 오류가 있습니다.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가 뭐냐면 부분이 맞는다고 해가지고 전체에서도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구성의 오류인데, 어떤 원리가 부분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성립한다고 추론하는 오류가 바로 구성의 오류.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최선인 것이 반드시 전체에 대해서 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시적인 주체한테는 합당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아서 한 관객이 의자에서 일어난다면 그 관객은 무대를 잘 볼 수 있지만 모든 관객이 동시에 일어선다면 모두가 가까워져서 마찬가지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한 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소비 지출을 감소시켜 저축을 한다면 상품의 수요는 감소되어 생산이 축소되고 실업이 증대되고 사람들의 소득도 감소되어 사회는 도리어 빈곤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구성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귀납법은 바로 질적 연구인데, 이 관찰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이 이제 귀납법인데, 이 경험의 세계에서 관찰된 많은 사실들이 모두 공통적인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의 유형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자, 귀납법의 기본적인 유형을 살펴본다면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하고 어떤 경험적 일반화를 한 다음에 임시 결론, 이론이 나온다. 이런 건데, 이 귀납법의 과정은요, 첫 번째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지만 가설이나 이론 등을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관심 있는 분야 또는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자가 연구 대상이 된 경험의 환경이나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러한 관찰 결과를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관찰 결과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또는 일정한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고 왜 일정한 유형이나 규칙성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인 수준에서 설명한 다음에 임시적 결론을 내린다. 이게 바로 이제 귀납법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제일 먼저 주제를 선정하죠. 인간의 죽음이란 주제. 관찰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유형 및 규칙을 발견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관찰하게 되겠죠. 보니까 다 죽었어. 그러니까 임시결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이제 귀납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귀납법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후 인과의 오류라 그래가지고 여러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A라는 현상이 B라는 현상보다 만약에 먼저 관찰되었다는 이유로 A가 B의 원이라고 논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후 인과의 오류.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 현상들 간의 단순한 선후관계는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인 상관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를 인과관계로 단정해 버리면 인과의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든다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속담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배가 떨어지는 원인을 까마귀가 나는 데서 찾는다면 이것은 인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벽에 두 번째 예를 한번 더 들어본다면 벽에 나란히 걸려있는 두 시계에 A, B가 있다고 합시다. 시계 A가 시간을 알리면 이어서 시계 B도 땡땡땡 종이 울린다면 이 시계 A가 원인이 돼서 시계 B가 종을 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과의 오류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연역법과 귀납법의 과정도 살펴보고 오류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학습할 게 연역법과 귀납법의 상호관계. 자, 이 분석적인 연역법과 경험적인 귀납법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연역적인 추론과 귀납적인 추론은 서로 교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고, 연역법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귀납법은 경험적인 검증을 통해서 연구과학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기존의 이론이 존재할 때 연역법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바로
퀴내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연역법에 기초하고 질적 연구는 퀴내법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역법은 이론을 통해서 관찰할 사항에 대해 지침을 제공해주고 퀴내법은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이나 확증할 수 있도록 수정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역법과 퀴내법은 서로서로 달라 보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이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성입니다. 자,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성은 사회복지사로서도 윤리 감명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내에서도 조사의 윤리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조사는 결국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는 윤리라든지 도덕적인 규범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실험을 할 때 어떤 통제와 조작을 시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윤리의 핵심은 결국 연구 대상자에게 그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사에서 연구윤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맥락은 크게 어떤 연구 대상자의 존엄성과 연구 대상자의 권리 침해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할 때 결국 연구자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위반하거나 왜곡할 때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권리나 어떤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조사 윤리성 중에 크게 한 6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제일 먼저가 바로 연구 주제와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연구 대상자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가 자발적 참여, 네 번째가 고지된 동의,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 속이기, 연구 결과 분석 보고서 보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연구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연구자는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관심과 호기심, 그 다음에 사회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주제와 내용을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을 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대부분은 사회적인 의미와 결과가 있는 공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처럼 연구 주제와 어떤 연구 내용이 연구 대상자에게 불편이나 고통을 주는 연구는 근본적으로 부당한 것이고 또 비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 과정 동안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직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 윤리성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연구 대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연구 대상자의 선택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사람만 표본으로 선정을 한다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보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연구 주제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특정한 사람들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구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표본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연구에 있어서 일반화에 어려움도 있고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연구 대상자를 그냥 수단으로 만약에 이용을 해,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 이거는 뭐냐면 연구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이후에 생각과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연구 참여를 차별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인데,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먼저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든 연구는 어떤 형태로든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어떤 자발적 참여, 그 다음에 고지된 동의,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지된 동의도 뭐냐면 연구 대상자는 연구 목적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고 고지된 동의도 같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참여라는 것은 결국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이후에도 어떤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언제든지 불어닥치는데 어떤 불이익이 없이 참여를 처리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에서는 사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알리고 고지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대상자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만약에 선정한다면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고지된 동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로부터 연구 목적, 내용, 절차 등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다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고지된 동의인데, 이 고지된 동의는 결국은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연구 대상자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환자나 미성년자, 치매 이런 사람들에게 동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없는 연구 대상자들한테는요, 수행할 때는 바로 법률 대리인이나 보호자, 그 연구 참여 서면 동의를 받고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윤리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명성이죠. 그리고 비밀 보장까지. 이건 뭐냐면 익명성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익명성의 개념은 연구 대상자가 어떤 제공한 정보와 그리고 연구 대상자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연구 대상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의견이나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비밀보장은 뭐냐면 수집된 정보를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통계적으로만 처리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이제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할 때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또 기관에 취업해서 일을 할 때도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보장은 결국 어떤 자료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런 정보를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공개한다거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만 처리해라. 그리고 집합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고,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집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대상자 속이기. 이 제목이 연구 대상자 속이기인데, 이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 연구자는요, 자신이 연구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거나 또 알리더라도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이 윤리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상황에 따라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실험이나 참여관찰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연구 목적이나 내용을 알고 있다면 꼭 연구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평소와 다른 행동하는 호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 대상자에게 불가피하게 속일 수밖에 없었다면 연구가 끝난 후에 그 일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에 설명에는 미리 알렸을 때
영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던 정보들도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결과의 분석과 보고. 말 그대로 연구자는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어떤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특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의로 자료를 선별, 누락하거나 연구자 의도한 다른 결과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조사 2개 1주차 2교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